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면 대체 누가 돈을 빌려준 걸까요? 미국은 지금 38조 달러가 넘는 빚을 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14조 달러죠. 일본은 9조 달러입니다. 석유로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출 강국인 독일과 중국도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빚쟁이라면 채권자는 대체 누구란 말일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질문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국가 부채라는 건 단순히 빚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전쟁, 모든 위기, 모든 경제 호황과 불황이 이 보이지 않는 빚의 뼈대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사슬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빚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 전체의 빚은 3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디지털 송금이 등장하기 훨씬 전 수백 년 전으로 말입니다. 1694년 영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는데 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상인들에게 손을 벌렸죠. 거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래에 거둘 세금으로 평생 이자를 줄 테니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을 관리하기 위해 잉글랜드 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국가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대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귀중한 걸 받았습니다. 바로 정부의 약속이었죠. 그것도 거래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 약속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국채의 탄생입니다. 국채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정부가 쓰는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씨앗이 여기서 싹 텄습니다. 프랑스가 이 방식을 베꼈고 네덜란드가 더 다듬었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미국도 혁명 자금을 마련하고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 방법을 채택했죠. 국가 부채는 더 이상 실패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용도의 척도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곧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과거 제국들은 영토를 정복해서 금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받아내는 시대가 온 거죠. 전쟁터가 재무제표로 바뀐 셈입니다. 3세기가 지난 지금 빚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상품이 됐습니다. 미국은 38조 달러를 빚지고 있고 일본은 9조 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 차입금은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죠.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모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세금과 저축과 연금을 통해 모든 시민이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입니다. 그럼 정확히 누가 줄의 반대편 끝을 잡고 있을까요? 미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요. 38조 달러 중 절반 정도가 공개적으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 내부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빚진 돈이라는 뜻이죠. 그 투자자의 약 3분의 2는 미국의 은행, 연금기금,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자체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대략 9조 달러 정도가 외국인 손에 있습니다. 일본이 약 1조 달러로 최대 보유국이고 중국이 8천억 달러 정도로 그 뒤를 잇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에 빚졌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의 약 2%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진 빚의 대부분은 미국인에게 진 겁니다.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은행과 펀드가 그걸 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종종 그걸 다시 사들이면서 새 달러를 찍어내죠. 미국인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채권 이자를 지급하면 그 돈이 다시 미국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거울 같은 순환 구조입니다. 빚은 실제하지만 채권자는 대부분 같은 시스템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 구조는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미 국채를 통해 미국의 돈을 빌려줍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유럽의 돈을 빌려주죠. 유럽은 세계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줍니다. 개발도상국은 다시 외환보유고를 서구 채권에 맡기면서 선진국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지구 차원의 뜨거운 감자 게임이라고 할까요? 다만 그 감자가 약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의 차용증을 쥐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또 다른 약속으로 담보되죠. 마치 포커 테이블에서 모든 플레이어가 옆 사람한테 칩을 빌린 것과 같습니다.
게임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규칙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네 번째 층위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층이죠. 바로 시장 그 자체입니다. 모든 국채 뒤에는 기관들의 거미줄이 있습니다. 헤지펀드, 연금기금, 국부펀드, 그리고 수십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앙은행들 말입니다. 이들이 진짜 신용의 심판자입니다. 어느 나라가 싸게 빌릴 수 있을지, 어느 나라가 생존을 위해 높은 이자를 내야 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이들이죠. 이들이 신뢰를 잃으면 통화가 붕괴하고 정부가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재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통치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하죠. 그리고 궁극적인 시장 조성자, 이 시스템의 현대판 대사제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단순히 부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제조합니다.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를 살 때마다 그 대가로 새 돈을 만들어냅니다. 한쪽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다른 쪽의 자산이 되는 거죠.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어딘가에 있는 빚의 한 단위를 나타냅니다. 빚 없는 돈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디지털 달러에는 보이지 않게 차용증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순환고리는 신뢰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거라고 믿는 한 원금을 갚지 않더라도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에 봤습니다. 2010년 그리스에서 정부 부채가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이 패닉에 빠졌죠. 수익률이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이란 채권에 붙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높아집니다.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했지만 구제금융에는 긴축이 따라왔습니다. 세금 인상, 지출 삭감,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죠. 한 세대 전체에게 구제금융은 희생의 다른 말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반복된 디폴트가 빚을 국가적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디폴트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걸 말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정부가 대출금을 갚을 외화가 바닥나자 연료 부족과 정치적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채권자들이 갑자기 눈에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신용평가기관, 국가 전체를 목줄로 잡고 있는 익명의 채권 보유자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붕괴 후에도 똑같은 논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 대출이 낡은 대출을 대체하죠. 오래된 빚은 재구조화됩니다. 같은 대차 대조표에 새 이름만 붙여서 기계가 재가동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빚은 갚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굴러가라고 만든 겁니다. 오늘날 정부들은 실제로 빚을 갚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닙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정책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빚을 굴러가는 구독료처럼 취급하죠. 오래된 채권을 갚기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차환이라고 부릅니다. 차환이란 만기가 된 빚을 새로 빌린 돈으로 갚는 걸 말합니다. 이자가 진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안정성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료죠.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그 임대료에 의존합니다. 숨을 쉬려면 계속 헤엄쳐야 하는 상어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 시스템은 상환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갑니다. 미국은 38조 달러 빚을 절대 갚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재융자할 겁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빚을 굴려왔는데 이제 국내 총 생산의 2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국채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갱신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국가 부채는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담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부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산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기초죠. 연금기금이 이걸 보유합니다. 은행은 이걸 담보로 씁니다. 중앙은행은 이걸 돈처럼 취급합니다. 시스템은 정부가 빚을 절대 갚지 않는 데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갚는다면 세계는 가장 신뢰받는 금융수단을 잃게 되니까요. 워싱턴이 갑자기 빚을 마지막 1달러까지 갚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은행과 펀드가 갑자기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잃게 됩니다. 달러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과 붕괴를 촉발하겠죠.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빚을 갚는 게 오히려 경제를 작동시키는 그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로 합니다. 계속 더 발행하는 거죠. 무모하게가 아니라 리드미컬하게 말입니다. 빚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심장박동 같은 게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연금, 모기지, 시장을 통해 맥박이 뛰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산 균형을 맞추거나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말할 때 그건 환상을 팔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빚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빚을 지속 가능하게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시스템이 믿음을 멈추지 않을 만큼 매력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숫자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신뢰가 무너지고 이자율이 치솟고 굴러가는 약속 위에 전부 세워진 경제가 멈춰섭니다. 이게 국가 부채의 진짜 비밀입니다. 계획은 처음부터 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세계가 언젠가 갚을 거라고 계속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신뢰의 폐쇄 루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유지되는 한 숫자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빚졌다고 말할 때 그건 절반만 진실입니다. 이자 지급은 사회 전체로 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납세자와 노동자로부터 위로, 빚을 보유한 기관과 투자자들에게로 흐르죠. 다시 말해 빚은 단순히 나라 간의 이전이 아닙니다. 계급 간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불평등과 전 세계 부채가 함께 상승하는 겁니다. 시스템은 빚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단지 빚을 갚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가계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지구로 확대된 같은 이야기니까요. 채권자는 악당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같은 엔진의 양면일 뿐이죠. 문제는 엔진이 연료가 떨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새로운 차입이 이전의 한 약속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 채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추상적인 걸 넘어 개인적인 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비난할 만한 얼굴이 없거든요. 중국이 아닙니다. 월가도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이고 우리입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빚 자체를 돈으로 바꿔놨습니다. 정부가 발행하고 은행이 늘리고 투자자가 거래하고 시민들이 의존하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선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려졌습니다. 빚은 한때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빚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면, 신뢰가 깨지면 환상이 끝나고 우리는 빚이 진짜 무엇인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